금요일 3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 멤버가 매일 바뀝니다. 자, 오늘도 뉴페이스가 한 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페이스는 아닙니다만 허인지 세 분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주원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뉴페이스 인.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 톤 좋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저만 제일 한가한가 봐요. 왜요? 왠지 괜히 자괴감 드네. 다른 분들은 한 번씩 다 빠지는데 저만 꾸준히 나와서 자, 뭔가 핑계대고 한 번씩 좀 바쁜 척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허와 백은 대체 가능합니다. 에? 지금 백 대체 듣고 누가? 있나? 백 듣고 있어? 대체 가능해? 허 변호사 죄송하지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지는 대체가 안 돼. 쌀롱도지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단독샷인데. 야. 이런 말에 또 넘어가서 또 꼬박꼬박 나올게요. 알았어요. 단독샷인데. 잘못했어요. 네. 사과드립니다. 이게 네. 쌀롱지 없으면 안 백변이랑 되죠. 저랑 뭐 쌀롱도 야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안 되잖아 그거. 안 뭐 되죠, 야구 안 얘기할 되죠. 수도 없고. 아유. 가야 됩니다. 지는. 자, 저희가 항상 뭐 이제 웃고 시작하지만 첫 번째 소식은 이게 또 웃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최윤종 30살. 참 보고 싶지는 않지만 얼굴을 봤어요 우리가. 이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했더니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근데 허변 요게 머그샷 공개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얼굴 사진 한 장만 공개된 게 이거 머그샷 공개하니까 다른 거 공개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신상공개위에서 네. 여러 사진 중에 정면 얼굴 사진 한 장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행 신상공개 관련 특정 강력범죄처벌특례법, 성폭법 여기는요. 신상공개에 대한 원칙 규정만 있고 무슨 사진을 어떻게 공개하라는 구체적인 공개에 관한 지침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법무부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거나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관련해서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경찰이 좀 노력한 게 있어요. 훈령 예규를 개정해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해서 확보한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 CCTV 검거 사진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조선이 검거 당시 얼굴이 주민 그 신분증 사진과 같이 공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 정면샷도 아니고 그게 일종의 약간 캡처한 거잖아요, 화면을. 그렇죠. 영상을. 근데 이번에 최윤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머그샷이 정면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 그중에 딱 한 장 공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피의자 동의해서 머그샷 공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거의 동의를 하지 않죠. 2021년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이 사람만 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변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변. 저기 이변이야지, 이변. 이변은 허인지한테 이변. 저기 이거 있잖아요. 네. 외국 보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그다음에 이거 누구야? 저스틴 비버, 빌 게이츠 다 있죠. 저스틴 비버 이런 쌩얼이었구나. 예? 정면 얼굴 그냥 공개하잖아요. 네. 동의 받지 않고 그 측면도 다 공개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이 누구죠? 최윤종한테도 최윤종님 동의 사진을 받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싫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머그샷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거 뭐예요? 일단 머그샷이 왜 머그샷인지 아세요? 머그짠. 네, 맞아요. 하고 크기가. 그 이게 은어로 낯짝이라는 뜻이 있다. 얼굴. 소위 말 쌍판대기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표현. 예. 네, 그래서 이제 머그샷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예.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아까 허 변호사가 잘 설명했듯이 피해 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미국은 이런 건 없어요. 미국은 일단은 뭐 물론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엄격하거든. 엄격하죠. 엄하기 때문에 뭐 유명인 이건 뭐 이거 봐주지 않는 거야. 그냥 뭐 가벼운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하여튼 가벼운 뭐 여러 가지 뭐 중한 죄는 범죄 물론이고 다 이제 다 공개하는 공개됩니다. 거예요 네네. 지금. 예. 근데 나는 양변 나는 궁금한 게 난 있는데 진짜 내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정말 박약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뭔가를 보호해 줄 게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피의자의 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난 동의를 받는 거냐고 이거.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재판 받을 권리, 뭐 헌법상의 뭐 무죄 추정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이제 다 변호사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무죄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 사건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윤종과 조선의 무죄될 가능성이 무죄가 없죠. 없는데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제가 이 자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영미법계에서는 일단 입건이 되면 완전히 그 사건이 공적 영역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사기관만이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냥 믿어보면 체포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의자들이 누구나 뭐 별거 아닌 사람도 나 변호사 없을 때까지 말 안 해? 그리고 변호사도 와서도 우리처럼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막 거기서부터 다투잖아 경찰하고도 말하지 마 하고도 싸우고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검찰에서 재판을 넘기기 전까지는 다 정보를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사실. 수사의 밀행성에 대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공개를 정보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구속돼 있는데 내가 왜 구속돼 있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를 구속했는지 몰라요 당사자도. 그러니까 그게 미국은 다 공개가 되고 얼굴도 그래서 같이 공개가 되는 거. 이거는 좀 같이 또 고려해 그런 게 주셨어요. 있어. 이 연좌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가족들이 피해 갔잖아요. 가족들 무슨 죄냐고. 이 사람을 잘 알고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이면 당신 아들이 이런 범죄였다. 웬만한 범죄가 다 공개가 되면 가족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얼굴도 살 수가 없거든. 그런 것도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허변 요거 최윤정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네.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지금 이 최윤정이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되는데 네. 거기서 기자들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범죄 죄명은 강간 치사도 아니고 강간 살인입니다. 네. 그러면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찰이 판단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강간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네. 경찰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발적으로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러면은 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지금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고의라는 것은 이제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뭐 고의를 인정하는 범죄자보다는 부인하는 범죄자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형량이 치사와 살인은 훨씬 달라서 다르니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인이 원래는 이 공격용 무기로 출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사망했다고 밝혀졌었는데 알겠습니다. 듣고 네. 3부에 하겠습니다. 자, 허변 일단 저 최윤종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고 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어제는 또 이 사인에 관해서 본인이 목을 졸른 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일단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명에서 강간 살인하고 강간 치사하고. 일단 그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 확정적 고의 내지는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다 해도 어쩔 수 없어라는 미필적 고의를 최소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강간 치사가 아닌 강간 살인으로 의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치사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만 규정이 되어 있고 양형 기준으로도 가중 요소에서 최소 25년 이상에서 무기 이상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윤종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미수에 그친 건 맞아요. 근데 그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강간 치사고 그렇죠. 처음부터 강간하면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강간 살인이고 이렇게 강간 된다는 살인이죠. 거죠. 그럼 네. 지금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처벌까지 되려면 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윤정이 하는 얘기가 목을 졸랐지만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 드러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손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인데 지금 국가수 1차 구두소견으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이 직접 사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되려면 목을 잡고 있는 힘을 정말 마지막 순간 피해자가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거나 힘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하면 살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직접 소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이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 내지는 나아가서 확정적 고의에 대한 어떤 증거로 기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처음에 그 너클로 머리를 때려서 피가 흘려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으면은
야 이게 살인의 고의가 아니고 강간 치사로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면 이 최윤종이 직접적으로 이분을 돌아가시기 위해서 목을 졸랐다 이렇게 보니까 강간 살인이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너클 있잖아요, 너클. 근데 언론에는 호신용품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사진 보니까 이게 주먹에다가 막 이렇게 끼고 하는 우리 그거잖아요. 뭐 폭력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호신용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네. 호신용품이라고 법적으로 따로 정의된 건 없죠. 네. 그리고 뭐 호신용품이 됐던 대표적인 게 삼단봉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개는 오히려 그 영화 액션 영화 같은 데는 오히려 그 이른바 조직 폭력배들이 흉기로 쓰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물건이라도 의사가 들면 칼도 그렇지. 치료 도구고 강도가 들면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게 중립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뭐 호신용품이니까 괜찮다 이런 거 따로 없고요. 네. 게다가 아마 뉴스에서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너클은 오히려 불법으로 하고 있는 주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흉기, 그러니까 총포 도공 같은 것들 규제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총기 자유화 국가로 돼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총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장총은 거꾸로 허가가 없어도 돼요. 그럼 뭐야? 마트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마트에 가서 마트에서 팔아요. 우리 이마트 같은 데서 팔아요. 장총은. 근데 우리는 총포 도금류도 도금 같은 경우 15cm 이상 칼날일 경우 이제 잭나이프 같은 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15cm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요. 권총은 미국의 경우에 가지고 있다가 꺼내면 누가 공격할지 알 수가 없어요. 휴대가 간편하고. 장총은 무서워 보이지만 들고 돌아다니면 네. 다 피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가 야 그게 그러니까 다르구나. 네, 실제로 무게에 대해서 정말로 허용이 된 국가에서 해보니까 오히려 크고 긴 거는 지들 마음대로 들고 다녀라. 우리 경찰도 총 있고 뭐 근데 누가 길거리에 기관총 들고 그렇죠. 다니면 위험한데 네. 이럴 텐데. 그 기관총도 중고시장 가면 면허 없이 살 수 있어요. 걔들은. 오. 근데 막상 권총은 권총, 야. 너클 같은 거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럴 너클 수 주머니에 있겠네. 놓고 있다가 뭐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역시. 사실 우리가 이 규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창의적으로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역시 있어요. 이 호신용품에 대한 거는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이것도 특수상해잖아요. 이거 끼고 공격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변 문자가 들어왔어요. 김태환님께서 범죄자를 잡을 때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때려잡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폭행으로 같이 처벌받는 걸 봐서요. 이거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공격받았을 때 나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고 방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좀 주신다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아주 어렵다. 미국은 너무 쉽다. 제가 요즘에 미국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일단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구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침해 현재성, 뭐 상당성, 그다음에 최후 수단성, 그리고 네. 피해되고 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가정폭력을 30년 당한 아내가 네. 남편을 때려도 그 쌍방이에요. 웬만하면. 네. 근데 미국은 딱 하나예요. 리즈너블. 합리적이면 돼. 끝. 그리고 그 캐슬 닥튼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먼저 공격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 제압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방위라는 게 뭐예요? 불법적인 거에 그 합법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정당방위 좀 요건을 좀 넓게 인정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보니까 이 묻지마 폭력이라는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 인정폭을 좀 늘리겠다라고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때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불기소 처벌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넓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경찰이 대응해서 제압할 때 이제 법무부에서 정당방위를 경찰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좀 넓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고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런 확대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사례가 좀 쌓여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 시초가 됐을 때 잘못 인정되면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고 설령 지금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 다 있어요. 이걸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면책이 되더라도. 그래서 경찰관도 그럴지인데 일반인들은 더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좀 사례도 쌓여야 될 것 같고 어떤 지원 예를 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좀 확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네. 제가 실제 상담한 거 남편이 네. 190이 완전 거구거든요. 네. 근데 아내는 완전히 체구가 왜소해. 네.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해서 맞았는데 네. 아내가 이제 반격하면서 딱 한 대 때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쌍방으로 의뢰한다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상식을 보면 이거 근데 남편이 진단서 떼왔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류만 봐. 한 대 맞았다. 한 대 맞아도 진단서 나오거든. 그 그 진단서가- 진단 나오니까 쌍방이다. 이렇게 그냥 다 의뢰해 버리거든.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반 법감정 네. 상식대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을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다른 내용 좀 짚어보죠. 양변 8살 때부터 8년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아버지야. 친부가 오늘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피해자가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피해자가 직접 올렸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8살부터 15살 때까지 성추행도 있었고 성폭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피해자는 20대 이제 중반인데 대인기피증이나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 단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냥 친부, 뭐 똑같은 의미라도 친부 정도로 쓸게요. 이 친부가 9년형을 받고 올해 9월에 출소하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이 제대로 반성도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얘기를 더 하겠지만 뭐 자기가 이제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피해자가 현재 친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다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기보다는 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일단 네. 피해자가 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구주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뭐 어차피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친부 명의로 재산도 없고 돈도 목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친할머니로 보이는데요. 이분이 징역 9년 살게 했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고. 또 친부가 이제 감옥에서 뭐 버섯 조경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이 민사소송 재판 기일도 차일피일 미루고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친부인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밖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기분인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친부는 안에서 조경 배우고 뭐 출소한 이후에 2차의 삶을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는 그 이유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결과 나왔죠 지금? 네. 소송 결과. 민사소송 결과 친부가 A 씨에게 1억 5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친부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내가 감옥에서 복역했는데 왜 또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되느냐. 이중처벌이라고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단단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중처벌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거든. 이거는 민사랑 형사랑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 항소하는 건 피고의 권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쳐. 그럼 예를 들면 대부분 이런 경우 항소 이유가 제가 너무 지금 출소해가지고 돈이 어렵다. 없어서 1억 깎아주세요.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좀 돈을 좀 깎아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거의 대부분이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내가 9년을 살고 나왔는데 돈까지 내라고요. 억울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뻔뻔해요. 순상 아니 그리고 이 사람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유리한 자료를 제대로 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 다 낼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유리한 자료라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괘씸죄로 1억이 아니라 한 10배로 항소심에서는 때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좀 짚어보죠. 자, 허변 요거 네. 얼마 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어요. 네. 저 근무 중에 제가 알기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에 이제 뭐 연수가 있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네. 퇴근 후가 아니라 근무 중이잖아요. 네. 근무 중인 이제 대낮에 저 강남의 모 호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 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고요? 네, 지금 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경찰이 이 판사를 특정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강남구 호텔 근처에서 이제 불법 성매매가 자주 이뤄진다 이런 첩보를 받고 잠복 근무를 하다가 이 여성을 이제 적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남을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수사를 하다가 이 매수남 특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현직 판사로 알려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조건 만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난 6월 말에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형사 입건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연수원 경기 고양에 있잖아요. 여기서 경력법관 연수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 연수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에 원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강남으로 가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관 연수 종료 후에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이게 근무 시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은 어쨌든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내부적인 징계 수준. 이거 3개월은 우리 이변 어떻게 봐요? 이거 적당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사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자기한테 만약에 배정이 됐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양형 기준표 돼.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우리 법관 임용 제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요? 이 옛날엔 다 엘리트주의였잖아요. 성적 순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예를 사시 일찍 돼가지고 연수원 졸업해가지고 바로 이제 임용되면 이게 뭐 물론 뭐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엘리트라서 이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처럼 저는 이렇게 한 변호사 한 20년 정도 해서 20년 동안 아무 징계도 안 받고 형사 전력도 없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임용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 마지막 사건 좀 볼게요. 양변, 요거 팁 있잖아요. 팁. 미국은 팁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카카오 택시에서 기사님에게 팁을 주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시범 도입이긴 합니다. 뭐 시범 도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팀 문화가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택시를 쓴 다음에 요즘도 그 택시 이거 이용하시면 기사님에게 별점 좀 주세요라는 창을 뜹니다. 맞아요. 근데 그 창이 뜨는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5점을 주면 난 정말 좋았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뜬다는 거예요. 팁 혹시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생소한 문화긴 한데 이게 이제 논란 내지는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연남동에 가보니까 카페에서도 이 팁을 줄 수 있다라는 카페도 있다라는 그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불법 아니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카운터에서 주문 받고 나서 이렇게 딱 태블릿 PC를 보여주는데 거기도 이렇게 혹시 종업원에게 팁을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그 문구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카페 글 봤는데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해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이상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위에 식사 손님 제외 이거거든요. 이건 뭐야? 그 밥이 비싸잖아요. 카페는 아무래도. 비싼 밥 먹으면 팁 안 줘도 되는데 싼 커피 마시면 팁 내고 가라 이 얘기구나. 이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커뮤니티 문이 올라오는 것처럼 만약에 팁 주세요 요구하면 불법이에요? 안 돼요? 일단 대가성 없는 증여로 봐서 만약에 원해서 자발적으로 준다고 하면 불법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강제적이라든가 그걸 안 줬을 때 불이익하게 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불법성을 띠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숟가락 네가 갖다 먹어 뭐 이러면 불법일까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숟가락 교체에 500원 추가 비용이라고 저 어느 식당에 붙여놨다던데 메뉴판에. 그러면 음식점에서 이런 집기류 교체하는 거 하나마다 돈 받으면 이건 어때요? 뭐 이것도 불법이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계약 자유, 사적 자치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다 개인 어쨌든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다른 데 가면 안 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요구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이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승낙이 된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걸 교체 비용 요구하려면 미리 식사 전에 이런 추가 비용이 있는데 그 응하시겠습니까? 동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은 텐텐세라고 그래가지고
봉사료 10%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알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그건 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우리가 이건 그냥 몰랐기 때문에. 회사 앞에 와서 밥 먹었는데 그럼 사장님이 이러면 돼요. 나 몰랐어요. 10% 주갑니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팀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연방 최저 시급이 팁을 빼고 그렇죠. 2.13달러로 정해져 있고 팁을 포함해야지 우리나라 최저 시급보다 조금 비슷한 수준 9,100원 하나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팁을 포함한 것이 최종 봉사료도 우리가 최종 가격을 고시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라떼라떼님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건 소개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나 며칠 전 인셉션 영화 보는데 살롱드지 노래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아. 디카프리오 보면서 양지엘 변호사님 생각했어요. 그건 이건 뭔가요? 이게 연결이 돼? 나도 Are you 레오나르도? 이게 안 다른 생각을 하셨겠죠. 노래를 생각하신 같은 거죠? 음악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올까?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인정. 네. 야, 갑니다.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양 portable, 레오나르도 지올의 살롱드지. 오늘은 무슨 그림입니까, 디카프리오? 네, 오늘 워낙 이제 강력 사건들 아직까지도 막 살인 예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사회가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림을 오늘도 골라봤는데 아마 역사상 그려진 그림들 중에 가장 광기에 사로잡힌 그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는 외진 들라쿠르와 19세기 프랑스의 뭐 거장이죠. 누구나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거를 그린 화가고요. 알아요. 예, 이것도 이제 루브르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기원전의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팔로스라는 왕, 이거 사실 이제 허구의 인물이라는, 역사적으로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왕이 이제 적들에게 쫓기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에 이 화가가 더 어떻게 보면 화가로서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애첩들, 시종들, 에마, 그 다음에 심지어 반려견까지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그 불을 질러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식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면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뭐 피 한 방울 안 튀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무서운 그림이에요. 다 지금 죽고 지기고 있고 맨 왼쪽 꼭대기에서 별일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사르다나팔로스 왕이고요. 이게 커다란 더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장작 더미. 그러니까 다 죽이고 그 위에서 불을 질러서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그런 붉은색이? 붉은색 아니요. 붉은색은 카페트 천인데 요 밑에가요? 예, 그래 붉은색 덕분에 사실은 그러니까 피는 안 튀는데도 그림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광기에 사로잡힌 그림으로 돼 있고, 또 이 그에 반해서 저런 끔찍한 장면인데 또 여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관능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게 처음 공개가 됐었을 때는 뭐 이런 후기도 있었다고요. 이 화가 손을 잘라서 그림 다시 못 그리게 그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림 자체도 어떤 광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의 어떤 흉악범죄들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해치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런 글들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불만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다 없애겠다, 너희도 못 가지게 하겠다, 이런 식의 불만감들이 사회적으로 좀 팽배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 거꾸로 또 저 사람은 이제 신화 속의 얘기라고, 상상 속의 얘기라고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잘 사는 분은 잘 사는 분이라고 치고 중산층만 돼도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시대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흉악범죄잖아요. 관람 혼자 가지 왜? 그러니까 흉악범인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삼변 시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허주연, 이인철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